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TV 뉴스룸.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도 빠르게 여러분들의 퇴근길을 채워드릴 수 있는 뉴스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신나는 금요일 퇴근길. 그렇죠. 네. 이럴 때 뉴스 들으세요. 예, 신날 때 뉴스 들으세요. 들으시면서 퇴근하시면 즐거운 주말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뉴스는 이주호 기자가 선정했습니다. 자, 바로 정부가 오늘 그 9월 최근 경제 동향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평가의 총평을 내려보면 경기 둔화가 완화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 경기 둔화가 왜 완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로는 뭐 수출이 부진한 것이 좀 줄고 있고 고용도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는데요. 자, 가장 눈에 띄는 점을 보면요.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까지 2달 연속 경기 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은 겁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문구를 계속 써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2달 전부터 뭔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은 정부는 일단 상저하고의 경기 전망을 내리고 있는데 그 경기 전망을 아직도 꺾지 않고 그래도 하반기에는 좀 수치상으로 나아질 것이다. 저거 아닙니까? 상처하고 그것보다도 작년 하반기가 안 좋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올해 하반기에 성장률이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약간의 기저 효과는 좀 섞여 있을 것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도 어쨌든 우리한테 반가운 거는 이 수출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는 측면인데요. 그럼 수출 부진이 왜 완화되고 있는지를 보면 반도체 덕분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일단 고성능 디램 가격 그리고 고성능 디램에 대한 수요가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밝히기로는 고부가가치 디램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범용인 DDR4 디램 가격도 같이 오르는 상황이라면서 전체적으로 침체했던 반도체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다. 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되살아날 기미가 보인다 그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말을 줄였네요. 정부가 네. 원래 정부는 약간 조금 이렇게 어떤 정책의 효과를 일단 정책 홍보를 하는 차원과 네. 그리고 이제 국민들한테 좀 더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줘야 그 원래 경기는 또 심리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표현을 조금은 긍정적으로 쓰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고 봤을 때는 그 둔화가 완화되고 있다라는 정도 그 표현이 그냥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딱 그 정도. 네. 자, 근데 오늘 그 가트너에서도 이런 전망 보고서를 내놨었거든요. 글로벌 디램 시장이 4분기에는 공급 과잉에서 부족 상황으로 전환되면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공급 부족 현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물론 전망이니까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가트너에서 전망한 바로는 4분기 디램 가격이 3분기보다 17% 넘게 오를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트렌드포스가 낸드 가격이 조금 반등했다 이런 보고서를 또 내놓기도 했었잖아요. 뭔가 약간의 기미가 보이는 건가라는 희망을 좀 가져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이번 그 최근 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눈에 띄었던 거는 뭐였었냐면 물가 있잖아요. 사실 물가가 꽤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4%로 7월 2.3%에 비해서 상승폭이 확대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세 둔화 기조는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국제 유가의 상승에 따라서 그 물가가 좀 오른 건데 그럼 정부에서는 이거를 좀 일시적인 현상으로 지금까지는 바라보고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류세이나 좀 연장한다는 얘기도 오늘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살짝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런 것들이 오늘 이제 9월 경제 동향 보고서에 담겼다. 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제가 준비했는데요. 사실 한국의 경제 동향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률이 안 좋았던 거는 그동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았고 중국 경기가 좀 안 좋아서 그랬던 건데 중국 경제 쪽에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반등 지표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중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 다양한 부양책을 썼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거의 없다라는 평가가 좀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 그 전병서 소장님이 나오셨을 때 부양책을 썼다고 이제 바로 나오겠냐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 요즘은 살짝 그 중국의 통계 지표를 신뢰하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이긴 합니다. 그게 그 정부가 좀 뭐 좀 한다 그랬더니 한 달 만에 개선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데요. 일단 같이 한번 보시면은
그 8월에 소매 판매가 4.6%가 올랐습니다. 근데 예측치가 3%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높게 효과가 좋았네요. 나왔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신뢰가 좀 덜 가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차트를 같이 보시면은 거의 한 상반기 이후에 그 쭉 가파르게 내려오는 추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끝에 이렇게 가파르게 또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데 네. 이게 소매 판매라는 거는 일반적인 그 사람들의 그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추세적인 흐름을 보이기 마련인데 좀 반등 폭이 좀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매 판매에서 그 백화점, 편의점 같은 각종 소매 판매 지표가 꽤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달보다 그 한 18.4 이게 4월에 한 18.4%, 5월에 12.7% 나왔는데 4.6 나왔으니까 네네. 상반기 대비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반등하는 모양새가 보였다는 게 좀 긍정적이고요.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 경기 수출 지표에 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네. 보다 이제 산업 생산 같은 경우도 4.5%가 늘었는데 아까 보여주신 표요 같이 보시면은 예측치에 비해서 꽤 높게 나왔습니다. 예측치가 4% 나왔는데 4.5가 나왔으니까 네. 예측치보다는 꽤 잘 나온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히려 우리가 좀 걱정했던 부분들은 부동산 쪽이었잖아요. 네네, 중국 부동산 그쵸. 쪽. 근데 중국의 부동산 쪽은 여전히 별로 좋진 않습니다. 그 1월부터 8월까지의 부동산 개발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8.8%가 줄었고 분양주택 판매 면적과 판매액도 전년 대비해서 7.1%, 3.2%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부양에는 그렇게 성공적이진 않다. 오히려 그 나머지 소매 판매 쪽에서의 부양책들이 좀 소소하게 효과를 주는 것 같은데 그 일반적인 경제 흐름에서 보면은 펀더멘탈하게 계산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럼 지금 중국이 소매 판매가 왜 안 좋았는지를 따지고 들어가 보면 결국 부동산이니까 예. 그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소비 지표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네. 부동산 지표를 한 번에 올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의 부양책이 오히려 경기가 둔화되는 부분들을 조금은 메이크업 해주는 것 같은 경기 상황이라는 거죠. 네네. 근데 사실 그렇게 부양책을 통해서 경기를 일으킬 수는 없어요. 이렇게 떨어지는 경기를 조금 더 보완해주는 정도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표가 나올 때 보통 그 청년 실업률이 네. 같이 발표가 되거든요. 그런데 6월에 청년 실업률이 21.3% 기록하면서 전 세계적인 화두가 좀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뭐 발표 계속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겠다고. 이번에도 그 청년 실업률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중국의 8월 수출입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가 줄었고 특히 수출이 3.2%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처해 있는 상황을 좀 여실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출이 안 좋습니다. 네. 근데 안 사줍니다. 네. 앞으로도 더 많이 사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내수를 부양시킴으로써 소매 판매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여기와 연계가 조금 있는 네. 뉴스로 준비를 했는데 이게 조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ELS 잔액이 7조 원. 이 중에서 86%가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된다라는 보도입니다. 그 금융감독원이 2023년 상반기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 상품의 현황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상반기 말 기준으로 낙인이 발생한 ELS 잔액은 7조 458억 원이다라는 겁니다. 전체 잔액의 한 7.3% 정도 되는데요. 낙인이라는 거는 ELS는 일정한 구간을 두고서 네. 그 구간 안에서 움직이게 되면은 정해진 수익률을 줍니다.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한 6개월 정도를 그 조기 만기 상환일로 두는데 6개월 안에 이 중간에 있으면은 이게 만기가 되지 않더라도 조기에 상환을 해줍니다. 네. 근데 이게 6개월 안에 그거를 일정 구간을 벗어나게 되면은 손실 구간이 돼서 조기 상환이 안 되고 네. 그럼 만기 전에 다시 그 구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건데요. 이게 만기가 됐을 때 이제 낙인이 됐다라는 거는 낙인 상태가 근데 계속돼 가지고 네네. 최종 만기 때까지 낙인이 돼 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손실이 발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일정 구간을 넘어선 지표는 무엇일까요? 옛날에는 홍콩이었는데 지금은 지금은 홍콩.
홍콩입니까? 예, 또 홍콩입니다. 또 홍콩입니까? 예, 그 중국의 주식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H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고 있는 ELS에서 그 낙인이 네.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해 홍콩 H 지수가 약해지면서 이걸 편입한 ELS에서 낙인이 발생을 한 건데요. 작년에 신규로 발생한 낙인이 한 7조 원, 올해 상반기에 낙인이 발생한 금액이 한 121억 원 정도가 됩니다. 네. 올해 상반기에는 그나마라도 좀 변동성이 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중에서 그 내년에 최종 만기가 되는 금액이 거의 한 6조 원 정도 규모가 되니까 85.6%. 네. 그러니까 상당수가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전에는 좀 만기가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기다리면 괜찮겠지라는 네네.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좀 애증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던 것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이랑 경합을 하다 보니까 경쟁력 차원에서 좀 우리가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기대도 있는데 사실 이런 상품들 중국과 관련된 파생 상품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이런 ELS가 H 지수가 좀 올라서 네네.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손실이 좀 발생하지 않기를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낙인 낙아웃 그래서 이제 그 앞 글자를 딴 키코 사태가 예.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야죠. 자, 좋습니다. 다음 소식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 뉴스는 제목부터 보시면 니켈 매장량 1위의 인도네시아가 추가적으로 니켈을 수입한다는 소식이에요. 네? 세계 수출 아닌가요? 수입을 한대요. 니켈을. 그러니까 우리 집에 니켈이 엄청 많은데 니켈을 또 들고 온대요. 그래서 그 사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일단 그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핵심 광물인 니켈 매장량 세계 1위 국가로 많이 알려져 있고 인도네시아의 필리핀 수입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이번에 나오게 된 겁니다. 필리핀에도 니켈이 많죠. 네, 그렇죠. 그 자카르타 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지난 상반기에 5만 4천 톤 가량의 니켈 광물을 수입했고요. 지난해 전체 수입량이 2만 2천여 톤이었으니까 거의 2배 가량을 수입을 더 했다는 거예요. 자, 필리핀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니켈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인데 뭐 그 이유가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한 내용은 아니고 정제는 많이 하는데 채굴을 많이 못해서 수입한다라는 내용이더라고요. 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광물의 정제련을 육성한다고 2020년부터 니켈 원광 수출을 막고 그리고 광물 회사들이 정제련소를 세워서 광물이 아닌 형태의 제품 형태로 수출하도록 이렇게 그 정책을 해서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워낙 정제련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인도네시아에 와서 투자를 했고 정제련 처리 능력이 빠르게 늘어났는데 그에 반해서 광산 개발을 좀 많이 안 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근데 이 뉴스 자체만이 큰 관심은 못 받을 것 같고 여기 인도네시아 니켈이 주목받는 이유는 인도네시아산 니켈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적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아직은. 지난 11일에 무슨 뉴스가 나왔었냐면 4일 전이었었는데요.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장관이 한 행사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나 러먼도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서 인도네시아산 니켈에 대한 IRA 적용 여부를 논의했다라고 본인 스스로 밝혔습니다. 뭐 백악관에 직접 갔대요,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지난 9일에는 윤 대통령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 전기차 배터리 산업 생태계 구축에 협력하기로 하기도 했기 때문에 과연 이 IRA 조건에 인도네시아산이 좀 부합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좀 관심이 많은 겁니다. 기업들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LS인터내셔널, 포스코홀딩스, 화유코발트 컨소시엄을 꾸리고선 양극재 공장 건설을 또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K온 같은 경우도 거린메이하고 에코프로하고 같이 그쪽에서 니켈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 니켈 재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인도네시아가 미국과 IRA 협상을 좀 타결을 해서 인도네시아산 니켈과 광물이 좀 그 보조금에
보고 중 조건에 부합하는 그런 일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좀 뉴스를 팔로우업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미국의 IRA가 적용되는 곳은 FTA를 맺은 국가예요. 네. 근데 핵심 원자재 협력국이라 그래가지고 FTA를 맺지 않았더라도 여기에 광물 협상을 맺어서 거기 사실상 IRA를 적용돼주는 규정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적용돼 있는 국가가 현재로는 일본이 돼 있고요. 그쵸. 그리고 EU하고도 미국은 FTA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근데 한국 정부에서도 이제 산업부를 통해서 그 미국 정부에다 요청을 하는 나라가 두 군데가 있는데 네. 하나는 아르헨티나고 네. 하나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아. 그 아르헨티나는 다들 아시다시피 그쵸. 그 포스코의 리튬이 네. 있고 인도네시아에는 LG엔솔과 SK온이 니켈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사실 그 중국의 재련소들이 워낙 인도네시아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를 적용받는 게 우리한테 유불리를 따져보기가 조금 복잡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네. 근데 전반적으로 니켈 생산량이 늘어나서 저 원자재 가격이 좀 떨어지게 된다면 조금 더 전기차를 더 많이 보급할 수 있는 어떤 가격적인 조건을 갖출 수가 있어요. 네. 사실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재 가격에 자 매출이 이익이 연동이 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매출은 좀 줄어들겠지만 이익은 어느 정도 꾸준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좀 더 이렇게 전기차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싶습니다. 네. 네 번째 뉴스인가요? 자, 네 번째 네. 뉴스입니다. 네, 네 번째 뉴스. 보시죠. 예. GS 칼텍스와 H&M이 식용유로 만든 바이오 선박류 첫 시범 운항을 한다. 식용유로 배가 가요? 그러니까 이 뉴스를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그 친환경 전환을 할 때 자동차는 배터리와 수소라는 대안이 있어요. 네. 근데 선박은 쉽지 않습니다. 선박을 배터리로 몰면 얼마나 필요할까요? 선박이 크죠. 많이 크죠. 그렇죠. 그리고 멀리 가죠. 네. 예, 굉장히 멀리 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큰 배를 멀리 운송을 시키려면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배터리라든지 수소로는 현재로는 마땅히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뭐 그린 메탄올이라든지 LNG를 대안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H&M과 GS 칼텍스가 했던 것은 바이오 선박유예요. 바이오로 만든 선박유를 친환경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건데 그 GS 칼텍스가 공급한 바이오 선박유 B30 바이오 선박유 이게 GS 칼텍스가 네. H&M에다가 공급을 한 거죠. 네. 정유사잖아요. 그게 이제 H&M에 한 6,400 TU 정도급의 컨테이너가 급유가 돼서 부산, 싱가포르, 인도, 남미 노선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바이오 선박은 뭐 GS 칼텍스가 만들었다고 봐야 되는데 올해 8월에 국내 정유사로는 최초로 바이오 연료에 대한 국제 친환경 제품 인증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작년 10월에 발족한 친환경 바이오 연료 활성화 얼라이언스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H&M은 이걸 받아주는 거고 GX는 공급하는 거고 뭐 이런 거고 24년까지 이제 바이오 선박유 도입 계획을 세워서 공급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 바이오 선박유는 좀 다양한 원재료가 있기는 한데 예를 들어 옥수수, 바이오 에탄올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옥수수라든지 뭐 사탕수수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폐식용유예요. 식용유 다 써서 있던 것을 뭐 옥수수라든지 사탕수수를 가지고 바이오 에탄올을 만들면 네. 식량 문제랑 충돌을 할 수가 있잖아요. 충돌한다고요? 식량. 식량이랑 충돌한다고. 아, 우리가 먹어야 되거나 아니면 사료로 써야 되는 것을 예. 연료로 쓰게 되니까요? 예, 예. 아, 그러다 네. 보니까 과연 그게 친환경, 그러니까 인류를 위한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폐식용유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 디젤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그 탄소 배출 절감 효과는 굉장히 커요. 폐식용유 기반 바이오 디젤을 만들면 거의 80% 이상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다. 그리고 80%요? 예, 예. 그리고 이제 폐식용유 자체가 어차피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활용하는 거다 보니까 좀 괜찮다고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 관련해서 그 비행기도 이 얘기가 나와요. 비행기는 이른바 이제 항공유 제트유를 쓰는데 여기서도 대한항공이 폐식용유를 활용한 친환경 항공유를 네. 넣고 올해 이번 달 5일에 로스앤젤레스 노선에 시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행기 같은 경우는 SAF라 그래서 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에비에이션 별 그러니까 비행기 연료 SAF라 그러는데 이거를 2%를 섞은 겁니다. 2%를 섞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전체 항공유가 있으면 그 중에 2%는 지속 가능한 항공유를 섞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2%를 섞은 이유가
유럽의 규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유럽의 이제 2025년부터 유럽의 27개국 공항에서는 SAF 사용을 의무화를 하면서 혼합 비율이 25년까지 2%. 네. 그러니까 요거를 달성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지금 유럽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요. 자, 대한항공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냥 우리가 스스로, 물론 스스로도 있겠지만 스스로 우리가 바이오 연료를 조금 더 비중을 높여보자 이런 것도 있지만 유럽에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안 예. 높이면 유럽에 못 가는 거네요. 그렇죠. 기한을 못 하는 25년까지 2%는 해야 되는 거고요. 어. 그래서 2030년에 6%. 근데 숫자가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네네. 그만큼 항공유를 친환경으로 전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2050년까지 70%를 제시를 했고, 근데 사실 그 GS 칼텍스가 이 연료를 조금 가공을 하고 있긴 하지만 핀란드의 네스테라는 곳에서 이렇게 공급을 받았어요. 네. 이게 세계 최대 바이오 연료 생산 기업인데 여기서 제가 조금 신경이 쓰이는 건 뭐냐면 그 지난해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의 폐식용유 수출이 네.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싱가포르를 상대로 한 수출입니다. 맥락이 안 궁금하시죠? 아니 안 궁금한 게 아니라 왜 싱가포르인지가 잘 안 떠올라요. 그쵸. 아까 제가 그 GS 칼텍스가 공급받았던 그 바이오 연료가 핀란드의 최대 국영 정유사인 네스테로부터 받았다 그랬잖아요. 네. 네스테의 공장이 싱가포르에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있군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폐식용유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중국인가요? 중국이죠. 아, 폐식용유라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튀김 요리를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중국은 정말 많이 먹죠. 예, 누가 봐도 아. 폐식용유 쪽은 아무래도 중국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어제 제가 그 화학 계열에 계신 기업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이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걱정했던 건 뭐였냐면은 순환 경제를 하다 보면은 폐기물이 자원이 됩니다. 네. 그러면 자원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유리해요. 그럼 그 말은 폐기물이 많은 나라가 유리하다는 거네요. 폐식용유가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네. 이 바이오 연료 쪽에 폐식용유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좀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이오 연료를 하려고 하더라도 결국 그 피드를 그 원재료를 중국에서 수입해 와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참 여러모로 걸린다. 중국은 걸린다. 걸리는 게 겹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저희가 뉴스. 다음 뉴스. 예. 혹시 단신인가요? 아니면 주요 뉴스가 하나 더 있을까요? 다음 뉴스는 이거는 조금 다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미국의 전미 자동차 노조가 결국은 파업을 아,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도 이 내용을 계속 좀 업데이트를 해드렸었거든요. 9월 14일이 이들이 이제 임금 협상을 끝내야 되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조금 전 이제 미국 시간으로 자정이 지나고 파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네. 예, 그래서 지금 UAW 쪽에서는 한 36%, 약 40% 좀 내려온 겁니다. 네네. 협상을 통해서 내려온 게 한 36% 정도 4년 동안 임금을 올려달라라고 네. 제안을 했었고 그 회사 쪽에서는 이제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짐팔리 포드 CEO는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면 네. 우리는 약 20조 원의 손실을 보고 파산하게 될 것이다. 아, 뭐 꼭 그렇진 않겠지만 원래 또 이럴 때는 좀 세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GM 부사장은 132조 원의 손실을 봐야 할 것이다. 132조 원 손실만 132조요? 예, 뭐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는 UAW가 전면 파업에 들어가면은 미국 자동차 생산량의 3분의 1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국내 총 생산은 0.3에서 0.7%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네. 그 앤더슨 이코노믹 그룹에서는 GM, 포드, 스텔란티스. 스텔란티스가 예전에 그 빅3라고 불리는 크라이슬러가 그렇죠. 스텔란스 그룹에 있습니다. 여기가 열흘간 동시 파업이 진행된다면 제조사가 1조 3천억, 노동자 임금이 한 1조 1천억 등 거의 2조 4천억 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자동차 업계 총파업에는 바이든 대통령도 좀 여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좀 어느 정도 협상을 타결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번에 그 4년 만에 임금 협상하는 것에서 파업이 발생할 거의 임박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무색한 상황이 좀 돼 있고요. 여기서 또 하나 좀 들었던 생각은 미국 자동차 노조는 한국 자동차 노조하고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노조도 그 산별 노조로 돼 있긴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 노조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쵸. 그러니까 금속 노조의 현대차 지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말이 산별 노조지 사실상 그 개별 회사들이 협상을 해요. 네. 그런데 미국 자동차 노조는 그거하고 다릅니다. 정말 그 세 군데 자동차 회사의 노조가 같은 노조를 결성을 해서 네. 회사 쪽하고 협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그 마치 직원이 아닌 정도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GM의 이제 생산 라인에서 일하고 있는 분인데 예. 이분은 GM 직원이 아닌 것처럼 인식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 정도로. 왜냐면은 그 현대차 노조하고 현대차가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외부에 있는 다른 노조와 협상을 해서 그렇죠. 일종의 좀 파견을 가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노조, 그러니까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도 연구개발이라든지 사무직들은 직원 같은 방식으로 일하게 되고 노조는 주급 기준으로 해서 그 노조하고 협상한 협상 테이블에서 임금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게 조금 다른 측면이 있고 이번에 좀 이 차이에 있어서 이거 뭐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 느꼈던 거는 지금 UAW 같은 경우도 고민이 되는 게 그 전기차 전환이 되면 네네.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현대차 노조,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회사와 우리나라 그 개별 회사의 노조기 때문에 양쪽 다 고민인 겁니다. 그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네. 근데 지금 그 미국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직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네. 전기차 전환이 됐을 때 저 사람의 일자리를 유지해주기 위한 장기적인 약속을 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UAW 입장에서도 이 장기적인 약속을 받아내지 못하면 자신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거고 그쵸. 그게 안 된다면 임금이라도 확실하게 올려서 단기에라도 좀 수익을 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UAW가 이제 파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생산 차질이 불가피한데 네. 여기서 수혜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실 저도 이 뉴스를 팔로우업을 해드렸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저도 오늘 여기에서 전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은 하긴 했는데 그게 그러면 이제 3프로 뉴스룸을 시청하시는 분들과 무슨 상관이냐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선택을 안 했었거든요. 예, 포천에서 코멘트를 하나 했는데 네. 포춘지에서 코멘트를 했던 게 일론 머스크는 노조를 좋아하지 않지만 네. 응원하고 있을 것이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네. 현대차 미국 공장도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럼 미국의 빅3가 파업을 해서 생산 차질을 빚게 된다면 뭐 테슬라를 비롯한 현대차를 비롯한 노조가 가입되어 있지 않는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서는 약간 판매 쪽에서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그럴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시간 관계상 단신 짧게 그냥 헤드라인만 드리면은 네. 햄버거 먹을 때 10,000원 넘게 쓴답니다. 이제요. 예, 1,700원 쓴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햄버거 가격이 오른 것도 오른 거지만 패턴이 많이 변했어요. 네? 예전에 햄버거는 네. 가서 먹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그 배달을 시켜서 먹거나 하는 경우들이 좀 많다 보니까 배달과 주문 수수료까지 포함이 돼 있더라. 그래서 이거는 햄버거의 가격이 올랐다는 뉴스와 함께 네. 햄버거의 소비 패턴도 변하면서 개별 한 번에 햄버거 먹을 때 사용되는 돈이 1,700원이라더라. 이거를 뭐 어디 가서 좀 아는 척 하실 때 좋다고.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주 첫 번째 주간의 뉴스룸 3프로 뉴스룸 시간을 진행을 했는데요. 다음 주에도 저희는 6시에 매일 여러분들의 퇴근길을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3프로 뉴스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